도대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체계 이렇게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줄 수 있을까요? 공공임대주택 정권 교체기마다 하나씩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도도 제가 써놨어요. 써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하나 또 생기고 새로운 시장님이 나서서 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만들고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 19개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크게 8개 또는 9개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막 세보니까 한 30가지에 다다르는 겁니다. 매입인데도 막 4가지 뭐 이렇게 그때 자세하게 나눠보면 한 30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주택 유형별로 배분 방식이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 체계도 다 다르고요. 어떤 거는 건설원가에 맞춰서 임대료 체계가 결정되고요. 어떤 거는 또 시세에 맞춰서 또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최근에 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 건설 원가 연동형으로 하고 있고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 연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자체가 특히 행복주택은 다들 아시다시피 시세에 80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들어가셔가지고 임대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살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직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상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겁니다. 같은 단지면. 자, 특히 여기 아시다시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업 주체라고 하는 임대인에게도 SH나 LH한테도 상당히 불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과거에 공급했던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되게 낮고요. 게다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못 사시는 분들에게 덜 받고 조금 소득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더 받으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여러 연구도 그렇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동향을 보면 유형 통합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30가지를 하나로 좀 만들어서 유형 통합을 하는 것은 현재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요 위에 거 요게 국토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구 행복 정도만 하나의 유형으로 해서 유형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할 거 한 번에 다 하자. 어차피 많은 유형은 하나의 유형으로 단일화해서 갈 게 장기 추진 과제라면 좀 더 빨리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대기자 명부라든가 소득 연동형 임대료로 운영하는 단일화를 좀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대료와 월임대료 산정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소득 연동형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과거에 2011년도에 우리 임대주택법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시도도 했고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게 어쩌면 소득연동형 임대료 체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행령 44조에는 또 시세연동형 임대료도 쓸 수 있도록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매입임대나 행복주택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현재 월 전환이율입니다. 월세 전환이율 보면 과거에 아마 9%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한 6.7%, 6% 쓰고 있는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한 5.25 써야지 정상인 거죠.
왜? 금리 곱하기 3.75 더해서 그걸 갖다가 전환이율로 써라 이렇게 됐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것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게 저희도 전문가들도 이 표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 국민임대는 어떻게 공급해, 어떻게 임대료 매겨야 돼? 그러면 우리도 막 찾아서 남한테 설명해야 될 지경인 거예요. 물론 SH나 LH에 가보면, 특히 제가 SH에 많이 가니까 50년 공공임대주택 담당하는 양반한테 야, 너 매입임대나 국민임대는 임대료 산정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 나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담당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료를 어떻게 매기는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거는 시세연동형인 요거겠죠? 요거. 하지만 그 전 거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LH 거 가지고는 못했고요. SH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한 14만 가구에 대해서 SH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도대체 임대료 얼마나 내고 있나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이렇습니다. 14만 가구 중에서 소득이 파악하고 있는 가구는 4만 1천 가구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입주 자격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는 계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철거민도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노인도 그렇죠. 장애인도 그렇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당초부터 국민임대처럼 소득의 몇 % 이하 해가지고 반드시 SH 운영주체가 소득을 파악해야 되는 임대주택 유형에서만 그 입주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하고 행복은 한 88%, 93% 나오는데 여기 재개발 주거환경은 8%밖에 안 나와요. 이 8%도 뭐냐면 들어갔다가 공가가 나서 구민임대 하위, 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다시 재입주시키거든요. 이럴 때 파악한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소득 파악률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월평균 가구 소득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4만 1천 가구에 대해서 한 평균 19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형별로 한 2.5배에서 한 4.3배 임대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동일 유형 내에서도 건축연한이 짧고 그리고 주택 규모가 크면 임대료가 높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세 대비 임대료입니다. 시세 대비 임대료는 31% 정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공급한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복주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세 80으로 받으니까 현재 내고 있는 임대료도 한 시세 한 78% 정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가 한 5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전부 다 SH나 LH나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을 주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세 대비로 되게 높은 겁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국적으로 아마 전국하고 한번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 걸 아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행복주택 같은 경우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는 행복주택 거주자가 서울에 와가지고 그 임대료 못 낼 거다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나 정책 대상자들은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가 좀 임대료가 낮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들은 행복주택을 열심히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임대료 수입이 많기 때문이죠. 예. 또 저희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32.4%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소득 1분위가 한 절반 정도가 살고 계신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내시는 평균 RIR이 50% 나왔습니다. 결국 1분위가 많이 입주하고 있고 그 1분위의 RIR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다 보니까 여기 아까 전체 RIR이 32%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 소득 2분위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RIR이 20% 미만입니다. 특히 서울시에 소득 7, 8분위, 5, 6분위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한 11%에서 한 13%밖에 안 내는, 이것도 순수 월세로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보증금을 아까 얘기했던 5.25% 전환율로 해가지고 그거를 임대료에 산입시켜서 계산했을 때도 이 정도 낮게 나온 겁니다. 결국은 수지적 형평성에 무척 위배되게 고소득층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임대료를 부담이 거의 없고요. 못 사시는 분들은 임대 부담이 큰 현재 임대료 체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계속 그랬어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사업주체가 그냥 매기면 되지, 원가에 따라서 매기면 되지, 손해는 볼 수 없잖아. 건설 당시에.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매길 때도 이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했던 거죠, 그동안. 자, 저희는 어떻게 이론상으로 볼 때는 이 수입과 지출이 균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거고요. 만약에 못 사시는 분들을 입주시켜서 수입이 줄어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보조금이라는 거를 국가가 줘야 되는 방식인 거죠. 아마 외국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매길 때 회계적 균형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1순위 기준은 부담 가능성이겠죠. 여기 제가 또 한번 이론 중에서도 이런 이론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료 책정할 때 제 1순위 기준은 임차인의 부담 능력이고요. 2순위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못 사시는 분에게 좀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잘 사는 분들한테는 좀 높게 임대료를 매기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게 다 소득 연동형을 택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시장 자녀적 격차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장 임대료하고 공공임대료 사이, 공공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 또는 공공이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자녀적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주고 있고, 또는 살고 계신 분들에게 직접 임대료 보조도 해주고 있고, 임대료 할인도 해주고 있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시면 한 4가지 정도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연동형이고요. 그리고 비용연동형, 시세연동형, 가치연동형입니다. 여기 다른 나라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제가 이 표를 이렇게 구성해서 그럴 수도 있다 사람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쓰는 나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소득연동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대부분 이렇게 소득연동형에 동그라미 또는 세모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게 시세연동형이고요. 비용연동형은 최근에 잘 안 쓰는 임대료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연동형을 쓰던 시세연동형을 쓰던 기본적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쓰는 겁니다. 특정 임대료 수준을 이상을 가구에게 부담하지 마라 하는 제도를 쓰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가구가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서 임대료 부담이 크게 날 경우에는 주거비 보조를 함께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하고 비슷한 나라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 독일 거 보여주고 프랑스 거 보여주고 해도 또 핀란드 거 보여주고 해도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하고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하고 똑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에 속한 나라, 네 나라를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거주자의 소득 이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소득에 연동해서 임대료 체계를 매기되 영국 가장 간단하게는 미국처럼 소득의 30% 이상은 절대 받지 마라. 그리고 적정 품질의 주택에 민간의 적정 품질의 주택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80% 이상은 받지 마라.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을 받아라. 이렇게 임대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거주자의 소득이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주택의 품질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시세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을 합산 그 특성들을 잘 조합해서 임대료를 매겨라 이런 거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임대료 산정 기초액의 33% 이상은 받지 마라 이렇게 임대료 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유사합니다. 30% 이상은 받지 마라. 하지만 국가 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도 받는 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합산해서 임대료를 내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아마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특히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에 속하 있는 나라는 어쩌면 소득과 연동해서 임대료 체계가 대부분 성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물론 영국은 2002년, 일본은 1997년에 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법에는 2011년에 돼 있지만 이런 시도를 안 해왔던 거죠. 예, 저희가 임대료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남의 거 보고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갖고서 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가진 임대료 체계를 구축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아까 헷갈린다고 그랬잖아요. 정책 대상자도 헷갈리지 혼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임대료 체계를 가장 간단하게 심플하게 짜서 내가 내는 임대료 수준을 입주자 또는 거주자 또는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만큼 내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1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구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소득 연동형 체계를 도입하자 반드시 하는 거고요. 단 아까도 보셨듯이 미국 아까 캐나다 빼고는 소득만을 가지고서 임대료 체계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시세나 품질도 연동해서 임대료 체계를 설정하고 그 책정 방식도 거기에 맞춰서 바꿨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연동형 하되 주택의 시세라든가 품질도 함께 연동해서 임대료 체계를 산정하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특히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써서 그 일정 비율을 한도로 해서 임대료를 내도록 하자는 거고요. 주택의 품질이 높더라도 어쩌면 빈곤층이 들어가서 그 임대료를 못 낼 정도의 수입이라면 여기 쭉 낮춰주는 거죠. 20% 또는 25%로 RIR 수준을. 그래서 임대료 책정하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까도 보셨듯이 14만 가구 중에서 4만 1천 가구만 소득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입주 자격과 거주 자격을 만들 때 반드시 소득적 요소가 들어가도록 해서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자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 또는 거주 자격을 초과하더라도 그냥 살게 하되 임대료 소득 초과자는 임대료 할증 또는 주변 시세에 맞게 내면 됩니다. 단 입주 자격은 지금 현재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입주 자격에서 시프트하고 행복주택은 소득 8분위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낮추자. 소득 4분위로 낮추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꼭 그 사람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면 실혼부부처럼요. 그러면 걔들은 소득 6분위까지 완화시켜주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택의 이질성에 따른 임대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의 임대료 수준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원가형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임대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최근에 진 것, 우리 재개발로 따지면 과거에 88년도에 재개발 임대주택하고 요즘 들어가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의 격차가 너무 나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그 격차를 좀 줄여주자. 그래서 읍면동 또는 시구구 단위의 지역 시세와 연동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신규 임대 또는 공가에다 먼저 적용하고요. 일본도 97년에 그 임대료 개편을 하고 나서 한 20년에 걸쳐서 덜 해야 될 사람 덜 낼 사람에게 임대료 격변 완화 조치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10년에서 20년까지 그 격변 완화 조치를 쓰되 그 원칙은 어쩌면 정부 부문의 예산 부담을 좀 적게 하는 방안을 만들자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정부 부담이 늘어나면 즉 사업자의 임대료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면 정부가 아마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임대료 산정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순위가 소득이고요. 2순위는 시세가 들어가긴 하죠. 왜? 시세의 80% 이상 받지 못하게 할 거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택의 품질과 성능을 2순위 기준으로 해서 하되 아마 이란 같은 경우는 가구 중심형 소득 연동형 체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득과 연동하고 주택의 품질과 연동하기 때문에 아마 기준임대료 설정도 되게 용이하고요. 하지만 어쩌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강북에 사시는 분들이 나도 강남의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런 것처럼 입주와 품질이 양호한 임대주택에 대한 그 선호 현상이 되게 클 수 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에 몰릴 가능성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다면 회계적 균형을 위해서 운영비용 보조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도입 이하는 시세와 가치가 1순위 기준으로 되고요. 소득을 2순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주택 중심의 소득 연동형 임대료 체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임대료 설정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저 임대료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임대료 보조 제도가 좀 강화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탑니다. 그래서 지역적 입지적 특성 그래서 그 시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써왔던 방식대로 그걸 갑자기 종로를 이탈하면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0이었거든요. 그 평균 소득이 50이었지 않습니까? 요즘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55, 75로 약간 상향이 됐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구 균등화 주수를 썼습니다. 그동안은 1인, 2인, 3인은 하나의 소득
제한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3인에 맞춰져서. 그래서 1인, 2인이 어쩌면 더 유리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구 원수별로 소득을 균등화시켰어요. 이 균등화시켰을 때 저희가 이제 유럽에 있는 일본도 그렇고요. 저희가 가구 원수별로 임대료 체계를 다르게 가져가는 그런 나라들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산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유형이라든가 나라는 요 균등화 지수가 좀 급격하게 이렇게 변했고요. 빈곤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게 좀 완만했습니다. 평균을 잡아보니까 교묘하게도 OECD 균등화 지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인부터 6인까지 균등화 지수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예,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저희가 또 서울시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해서 회계 분석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해봤더니 전용 면적당 한 0.8, 1.6씩 임대료가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과년수 1년당 한 0.9씩 증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자. 주택 품질을 결정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 시세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가지고서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구분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분석을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즉 소득 연동형 임대료 체계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가구, 소득, 그리고 품질, 성능을 중심으로 하고요. 임대료 산정 방식은 입주 가구의 전년도 연소득 나누기 12,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RIR 수준, 그래서 20%, 25% 곱하고요. 거기다가 주택 규모 개수, 경과년수 개수, 즉 0.8에서 1.6 곱하든지 또는 0.9를 곱해서 이거를 임대료를 책정하되, 여기 보시면 지역 시세 80% 하고 여기 나온 값하고 작을 경우 작은 값을 쓴다. 임대료 산정 방식이고요. 임대료 상한은 당연히 그래서 가구 소득의 20에서 25% 정도로 하고요. 소득 10분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세로 매긴다. 그리고 이제 주택 규모 개수는 4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경과년수는 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최소 임대료는 한 1,1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52,000원. 아까 이게 저희가 분석할 때 50대 50으로 분석했거든요. 만약에 순수 월세로 낸다면 월 10만 원은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못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가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할증 및 감액은 43 초과하면 좀 이게 공공임대주택인데도 불구하고 43 혼자서 43 초과한자 살면은 좀 이게 그러니까 주택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좀 30% 할증하고요.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 30%를 감액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체계 이안 같은 경우는 지역 시세의 60% 또는 70%에다가 주택 규모 개수, 경과년수 개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RIR 캡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RIR이 25% 또는 20%, 25% 가격하고 요 산식에 나온 값 중에서 작은 금액을 임대료로 부과하는 걸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이 워낙 민간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고요.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80, 90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택 규모 개수는 아까는 43인데 지금은 36으로 해서 좀 더 주택의 품질에 따라서 임대료 변화폭이 좀 크게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주택 경과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할증 및 감액은 없도록 저희가 짰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도대체 우리가 만든 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을 알고 있는 4만 1,000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딱 변하면 어떻게 임대료를 내게 되나. 그래서 RIR을 분석을 해봤더니 최소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그거는 소득으로 쳐서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3에서 24 정도가 나왔고요. 1분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4분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17.1%가 나왔습니다. 근데 교묘하게도 RIR 20 기준 시에 5, 6분위가 한 15%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문회의를 저희가 전문가들로 했더니 25%에 해당하는 RIR을 그대로 적용해라. 그래서 18에서 20 정도 최종으로 내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소득 1안하고 2안하고 한번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마 두 안 다 현재 내고 있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보다는 훨씬 1분위는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2분위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게 되고요. 3분위 이상부터는 임대료가 조금씩 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이거는 금액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금액, 이거 현재 내고 있는 임대료의 소득분위별 평균값이고요.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비교가 쉽게 하기 위해서 50대 50으로 딱 나눠서 임대료 수준을 보여준 게 요 값이고요. 저희가 개선안에 따라서 한 값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RIR은 23에서 아까 25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현재 내는 것의 한 절반 정도로 1분위의 임대료는 낮아지고요. 여기 5, 6분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는 한 30% 임대료가 증가하는 그런 안이 되고 있고요. 7분 이상자들은 저희가 여기 분석을 따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그대로 부과할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삼포도 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게 맞나.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에 따라서 임대료가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막 지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도 낮은 임대료로 살고 있고요.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계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글씨가 잘 안 보시겠지만 이거 도입 1안이고요. 여기 도입 2안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RIR 캡을 씌워서 위에서 눌렀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의 품질에 따라서 좀 더 임대료를 정확하게 걷게 하기 위해서 약간씩 올라간 거죠. 1분위는 변화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걸 내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과거에 여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은 임대료로 살고 있던 고소득층의 임대료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 임대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거나 그러면 이 도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 저희가 전제부터 그렇게 짰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나올까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임대료 수입에 약간의 개선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신 박알선 박사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그 소득 계층별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원칙에 대해서 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5분. 제가 갑자기 눈이 나빠지면서 소득계층별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연구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연구를 왜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저는 뭐 중립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편파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천주교 빈민사모위라는 곳에서 이 과제를 발주한 것이에요. 지금 연구가 이제 중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체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한 결과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방식이라면 그건 절대로 안 되겠다. 내지는 아까 이제 박은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4분의 2까지를 하자라는 건 이제 동의하는데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해서 지금 현행보다 3, 4분의 2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많이 올라간다. 이것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연구가 상당히 저도 좀 흥분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임대료 유형 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이 좀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 자체가 LH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LH에서 연구를 발주한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SH공사에서 발주해서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이런 식이면 발주가 아닌가요? 하여튼 네, 하여튼 발주를 안 받으셨다고 하고 그 LH나 SH와 같은 사업시행기관이 발주하는 연구들만 있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 빈민사모위도 그 돈이 여유가 있는 그 기관이 아닌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졸라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 안에서도 이게 합의가 잘 안 돼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한 건 4분의 2까지로 하는 게 원칙이어야 한다 정도만 되는 거지 그 4분의 2의 임대료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이제 방한철 박사님은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80% 그리고 다른 고소득분위가 올 때는 시세대로 받자.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그 아까 도시가구의 70% 정도 4인 가구면 뭐 편하게 계산이 편하게 4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데 우리가 그 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400만 원이라고 하고 그것에 25%를 적용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라는 걸 책정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도 그 원칙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소득에 비례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근데 그게 자칫 그 저희가 말하는 건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이게 이제 저희 연구진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행복주택이 뭔가 문제가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5%인 재고 전체 가구가 2천만 가구고 공공임대주택은 100만 가구 정도면 지금 전세임대 같은 건 빼고 말씀드리는 거죠. 분양전환된 거 빼는 거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100만 호면 5%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걸 5, 6분위까지 나눠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갑자기 박근혜 정부에서 1, 2, 3, 4분위가 주타겟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5, 6, 7, 8분위까지 마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행복주택이 시세의 60에서 80 이게 마치 기준이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는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60%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은철 박사님이 분석하신 거에 의하면 평균적으로는 시세의 30%가 현행체제잖아요. 시세의 30% 정도가 되는 게 현행체계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라는 걸 하면서 저소득층은 낮아지겠지만 뭐 4분의 2가 사실 또 엄청나게 고소득층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이들 키우고 살려면 300만 원, 400만 원이 또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럼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RIR을 계산을 해보면 400만 원 내는 사람은 100만 원까지 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어쩌면 이 방식이 아니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결론은 제 연구는 결론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연구 중간에 있고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누구에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아까 기조 세션에서 김진웅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뒤에 다시 저도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게 최저소득 계층이잖아요. 그것에서 지금 너무 많이 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행복주택이 없었던 시대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임대주택을 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을 상당히 공급할 때 그때 논의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4분위까지는 해도 되는 거냐? 공공임대도 공급을. 그렇잖아요. 1분위, 2분위가 10분위로 나왔을 때 1분위, 2분위가 지금 절대적으로 문제고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5%인데 그걸 1분위, 2분위에 집중하는 게 맞지 3분위, 4분위한테까지 배분하는 게 맞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셜 믹스라는 원칙도 있고 하니까 4분위 정도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로 이제 5, 6, 7, 8분위로 넓히는 건 우리나라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생각하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임대주택이 유형이 복잡하고 임대료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배분해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 소득분위의 핵심 타깃이 어디여야 하느냐. 그래서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행복주택과 결별하기를 바랬었거든요. 정부 출범하기 전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바람대로 절대로 세상은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다 지원을 해야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가난한 청년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신혼부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가구의 150%까지 지원하거든요. 특정 유형에 관해서는 도시가구의 75%도 아까 제가 그게 70%가 400에서 5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의 800, 900만 원 되는 사람까지 행복주택을 지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배분되고 있는 게 너무 문제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임대료의 그러니까 아까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은 어찌해야 하느냐 3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 같지만 이건 우리나라랑 외국하고 정말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돈을 내고 살아야 되는 나라잖아요. 애들 도서관에 보낼 때도 돈을 주고 독서실을 보내야 되는 나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기준으로는 RIR 30, 20 이게 타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RIR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전에 들은 말씀이신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철거민들의 투쟁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눈물과 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얻어낸 결과이고요. 아까 이제 명동성당 얘기를 김진영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소에 일부 사진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귀한 사진들이 저희 연구소에서 막 구박받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명동성당의 철거민들이 거기서 그 현장이 87년에 농성을 했고 이게 87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린이가 오동군 어린이가 철거 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시신을 탈취했어요. 경찰에서 이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철거민들이 저항을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죠. 아까 이게 어디냐면 백사마을이라는 서울에 가면 백사마을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그 철거민들이 쫓겨난 곳 도심에서 쫓겨나서 이 사람들이 가는데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도화동, 마포구의 도화동이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백사마을이 지금 딱 이 모습이에요. 이랬던 백사마을을 쫙 철거하고 저렇게 사람 사는데 망치로 부수고 사람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아파트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80년대 말에 저 철거민들이 우리는 원래 예전에는 딱지를 줬다 그래요. 3분의 1 딱지. 3명 걸 모으면 분양을 하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딱지를 거부하고 임대주택을 달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집을 달라는 그런 요구로 철거민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 것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게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뭐 청년도 줘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줘야죠. 가난한 청년에게 줘야 되고 가난한 신혼부부에게 줘야 하는 그 원칙이 지금 너무 많이 갔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은 다행히 이제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공급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100만 호가 2017년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5%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우리가 도달한 상황이고 보면 좀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닌 게 영구임대주택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최근에 영구임대주택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걱정인 거죠. 행복주택이 이렇게 늘고 있고 이게 너무 많이 늘 것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처음 발표했을 때 건설임대가 28만 호인데요. 아파트 형태 28만 호 중에서 19만 5천 호가 행복주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지금 이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는데 이제 이 부분만이 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까 장영희 박사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남들이 다 공공임대주택 거의 문 닫을 때 우리는 89년에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경향신문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30주년 특집으로 이제 기획기사가 5번째, 이제 6번째 아마 다음에 정도에 마무리가 될 텐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려가 있지만 지지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70%, 80% 되는 국민들이 여전히 나도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이 어떻게든 꾸역꾸역 가는 그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이거는 양상은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런 지지에는 분양형 임대주택을 원하는 목소리도 많고 상당히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긴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데이터를 일단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LH와 SH의 데이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서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전하는 것이 아까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연금임대주택에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메인임대주택으로 옮겨서 그나마 좀 숨쉴만 하다고 하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 얘기를 듣고 있고 하지만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LH를 통한 이런 대규모 공급이 계속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자 리스트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대기자 리스트가 없다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저는 그 공공이 재정 책임을 지금보다 훨씬 더 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가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런 거잖아요. 사업 시행 기관한테 재정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다 책임을 맡기니까 사업 시행 기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주택 같은 걸 자꾸 선호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기업의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갭 그렇지만 그 가난한 분들은 그렇게 막 100만 원 비싼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의 그 비싼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그 차이를 공공의 재정으로 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비슷하더라고요. 미국이 창피할 얘기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가 우리나라가 100만 원이고 미국이 110만 원일 때 미국은 연간 7조에서 8조를 재정으로 붓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갭, 그러니까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돈과 임차인이 낼 수 있는 그 사이의 갭을 메꾸는 돈이기도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운영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돈들이 연간 7조에서 8조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그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LH, SH공사는 행복주택만 지으려고 하고 뭐 그런 방식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요. 이제 관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 관리비 이렇게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금임대주택이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다 이런 생각들을 사업시행 기관에서는 많이 가지고 계신데 한겨레에서 2010년인가 기획했던 게 있는데요. 그 연금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그 임대료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주거급여 수급을 주고 있으니까 임대료가 좀 올라도 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급 가구는 3%에서 4% 뿐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가난한데도 수급을 못 받아요. 저희가 시흥이나 부천, 성남 뭐 여러 지자체들을 조사해 봤을 때 소득 대비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2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죠? 사각지대면 더 좁아야 되는데 그 소득에 대비해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더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주거급여를 감안을 하고 임대료 체계를 짜는 것도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그 수급을 못 받는 빈곤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만 원, 만 원, 2만 원 올리는 것도 엄청나게 큰 타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까지였던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국민임대. 이 원칙은 사실 이명박 정부 깨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행복주택이 됐고
뭐 우리가 기준이 어느샌가 막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뉴스테이, 공공지원주택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마치 이게 이제 이상한 뉴노멀이라고는 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이 이상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서슴없이 중산층용 임대주택이라면서 시세의 80%에서 90%로 공급하겠다. 진보 진영에 속한 지자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짤 때 노인 5만 호, 뭐 신혼부부 20만 호, 청년 19만 호, 취약계층 등입니다. 그 사람 41만 호 이렇게 짜면서 뉴스테이를 취약계층에게 엄청 갖다 줬어요. 취약계층 등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일명 공공지원주택을 뉴스테이가 14만 원을 할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할당이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적은 물량이 할당되고 있다. 이 공적임대가 아주 부끄러움 없이 쓰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최저소득계층 우선이라는 공공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현재.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크게 바뀔 기미는 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특히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그나마 저소득층의 물량이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은 부분이 지금 신혼부부 청년에게 할당되면서 상당 취약계층에게 가는 물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시간 관계상 계속 눈치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매입임대주택의 상당 부분이 신혼부부 청년에게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마이홈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전부 다 자료를 긁는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경우 자료를 긁어서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1분위들 기준으로는 여기는 5분위 중 1분인데 하위 20%가 들어가기에는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큰 것들이 지금 많은 상태고요. 그렇게 분석했을 때 영구임대주택은 평균적으로 10.7만 원, 매입임대주택은 17.3만 원, 전국 평균이죠. 그리고 행복주택은 뭐 이런 수준인데,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행복주택은 이거를 다 월세로 전환하면 4%를 전환율로 적용해서 하면 55만 원 정도. 아까 박원철 박사님이 서울로만 분석하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복주택은 지금 호당 전환가가 40제곱 전후인데 50만 원이 넘거든요. 상당히 높게. 그러니까 이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은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새 저는 이제 뭐 유형통합과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매입임대주택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으니까 매입임대주택도 40제곱미터짜리면 서울에서 월 35만 원에 공급되거든요. 그러면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5%인데 방 2개짜리가, 그래서 제가 거꾸로 사업시행기관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럼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 2개짜리 다가구 다세대가 서울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매입임대주택이 좀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비싸다. 지금 매입임대조차도. 제가 매입임대주택 연구를 2013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에도 1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까지 뛰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1분위 소득의 가처분 소득으로 하는 매입임대는 전국 25.8%, 전국 서울은 34.6%로 매입임대주택도 힘들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데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구랑 매입임대랑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해서 이게 다들 잘 아실 텐데 서울에 정말로 매입임대주택이 필요한 도심 지역에는 매입임대가 거의 없죠. 쪽방들이 많은 영등포, 중구, 종로구, 성동구 이런 데 매입임대주택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대규모 특수개발로 지었으니까 이렇게 불균형하게 한 분포가 저희가 경향신문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전국의 임대주택을 지오 코딩을 했는데요. 영구임대주택도 이렇게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고 도심이 없잖아요. 영구임대주택은. 그런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또 역시 도심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이제 수도권의 그런 이제 밀도도로 그린 건데요. 좀 놀라운 건 경기도에 생각보다 너무 없다. 공공임대주택이. 밀도로 비추어 보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너무
공급하고 싶은데 공급한다. 사업 시행 기간이.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고 적정주거 이런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소득에 따른 임대료에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걸로 막 말의 속도를 계속 늘리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은 실험을 한번 해본 적 있죠.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법적 근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통합 범위는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 정도 유형을 그 통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통합의 원칙은 형평성, 더 필요한 사람에게, 최저소득계층에게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하고, 부담 가능성, 그다음에 접근성, 정보 습득과 신청 입주 과정이 편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유일하게 저희 연구진이 지금까지 합의한 게 거의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제 4분의 2로 제한을 하는 것이 원칙적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이제 박은철 박사님하고 저희하고 같은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도시가구의 70%가 국민임대주택 4분위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위소득으로 저희가 환산을 해봤더니 거의 100% 가까워요. 중위소득의 100%라는 건 거의 반을 커버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시가구의 70% 정도가 공공임대주택 5%인 우리나라의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지는 더 저보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은 그거 4분위보다 더 낮아야 된다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5%밖에 안 되는데 그걸 40%에게 나눠주자 하는 주장이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분위의 주거비 부담, 소득분위별 보면 1분위는 30%가 무조건 넘고, 이게 보증금을 포함할 경우엔 2분위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분위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10분위를 했을 때 4분위가 되는 1분위, 2분위는 RIR이 30이 넘어서 그 지원의 필요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도시가구의 70% 이게 4분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거의 100%다. 중위소득의 100%. 그러니까 거의 줄을 쫙 세우면 중간까지 커버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자라는 게 저희의 제안이고,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자 명부 도입을 통한 접근성 강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이 부분을 좀 저희 아까 임대주택의 공급 못지않게 운영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공공임대주택 상징적인 장면이죠. 미국 센트루이스에서 프루다이고가 폭파되는 장면인데, 이게 이렇게 꿈이 악몽이 돼버린, 나이트메어가 돼버린 이유는 운영 관리에 상당히 소홀했기 때문인 거죠. 이 얘기도 오전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는 매임대주택 사지 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의 6개 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이제 대놓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아까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단계에서 들어가는 돈을 국가가 무시하고 있었어요. 영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면 복지 수요가 늘고 재정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재정 책임을 중앙정부가 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그럼 그걸 이제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방 공공임대 늘면 복지 수요가 느니까 안 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에 관한 예산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하여야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악몽이 되지 않는, 언젠가 우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이 결론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행복주택으로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으로의 방향으로의 좀 더 부담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논의가 되어야 하고, 사실 이건 오늘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고, 저희도 이 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년 2월에도 토론회를 하고 계속하면서 좀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소장님의 열기를 잠깐 식히기 위해서 저희 좌석 배치 다시 잠깐 하고요. 바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장이신 박청규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총괄과의 이병훈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이신 장경석 박사님이십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SH공사 주거복지처의 서정준 차장님이십니다. 그 다음 끝에 앉아 계시는 분은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진미연 박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발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고 또 이 관련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다른 세션보다 토론자도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토론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도 다 이 직접적으로 내지는 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된 분들이라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많아서 일단 5분으로 시간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진행하면서 하고,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플로어에서도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분 중심으로 하는데, 또 하나는 앞에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 나오시는 분, 부처에서 오신 분이 제일 뒤에 하는데, 저희는 아예 국토부의 이병훈 과장님부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먼저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발표 못지않게 한번 짧게 한번 해보죠. 그럼. 예. 제가 사실 어디 토론에 많이 가보면 제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말을 하는데, 오늘은 제일 처음 시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결국 유형통합의 핵심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없어서 임대 전체 국민의 한 70%가 제가 임대주택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한계를 고려를 해서 유형통합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뭐 정부 예산이 갑자기 팍 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형통합을 생각하는 큰 그림은 일단은 입주민들에게 아까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소득에 비례한 임대료 체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의 임대료 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줄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걸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을 이거를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여러분 발표를 보셨겠지만 지금 LH가 지금 운영 임대주택으로 한 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조 가까이 되거든요, 손실이. 그런데 그거 손실을 더 확대하라고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다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손실을. 그러면 그 정부가 국토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재부예요. 기재부가 그럼 과연 그 손실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정부 예산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기재부를 열심히 설득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유형통합이 기본 정신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낮은 임대료를 받아서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 사회적 가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재부의 설득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돈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어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어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발표 내용 중에 다른 거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행복주택 수준, 저희 유형통합의 기본 정신이 국민, 행복, 연구 세 개를 통합하는 건데, 거기서 행복을 빼버린다는 건 통합이 아니고 그냥 두 개만, 연구와 국민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신혼부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발표한 내용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엄청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앞에 발표 두 내용과 이제 과장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오늘 토론자들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 순서는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국토연구원의 박청규 박사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연구원의 박정규입니다. 일단 주거복지 컨퍼런스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게 된 게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관련된 연구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들어보니까 연구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숙제가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가지고 연구를 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예전에 개도국에서 우리나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힘들었다. 옛날에 고도 성장기에는 주택도 부족했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너무 급급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1989년에 물론 이제 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임대주택 2000년대 초반에 국민임대주택이 이제 공급되면서 이제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주거복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깊게 생각한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개도국은 이제 임대주택 그냥 급급하게 임대주택 재고만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자리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도 하고 또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또 이런 임대주택 통합까지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는 정말 큰 발전이고 학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과제였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래서 정말 좋은 자리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됐지만 정부 바뀔 때마다 계속 생겨났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제가 옛날에도 그 개도국 그걸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전문가들 옛날 우리 원로들 분한테도 인터뷰 많이 해보면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더 복잡하겠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개도국에도 그런 부분을 썼으면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유형들을 좀 끌고 오면서 지금 누적 대응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은천 박사님, 최은영 소장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입주 계층들이 이제 계속 넓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입주를 시켜야 될 거냐? 또 집중을 어느 계층에 또 집중을 시켜야 할 거냐라는 이슈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계층에 또 집중이 되면 또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뭐 그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같은 소득 계층이라 하더라도 어느 임대주택에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임대료가 다 달라지잖아요. 뭐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존재하지만 입주 계층이 굉장히 넓지만 물론 저소득층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임대료 들어가느냐 행복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임대료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뭐 통합 유형의 임대주택 뭐 최은영 소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저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현실에 좀 부딪히는 문제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만약에 입주 기준이 있다면 퇴거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특정 계층에다가 이제 입주를 이렇게 시키면 퇴거 기준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작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양한 계층에 들어가면 퇴거 기준도 좀 넓혀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1분위가 들어왔더라도 4분위까지 살 수 있고 6분위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입주를 처음에는 소득이 낮게 입주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지금 국민임대 같은 경우 퇴거 기준이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새로 생기면서 좀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다양한 계층이 들어왔을 때는 또 먼저 들어왔다가 통합됐기 때문에 통합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통합이 된 상태에서 어쩌면 입주 계층이 들어와서 나중에 더 많은 소득과 자산을 축적하면서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안정성 측면도 좀 있는 측면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소득 연동형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낮은 임대료를 이제 저득층에 책정하게 되면 이제 운영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운영 비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 비용에서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출자 비중을 넓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저도 보니까 이게 예산 당국의 설득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중장기 예산 재정 운영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학자로서도 그렇고 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고 지속적인 설득 작업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오늘 최은영 소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관련해서는 저는 뭐 박은철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가구 원수에 따른 임대료 조정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2인 가구잖아요. 근데 아기가 차는 또 3인 가구 되지 않습니까? 3인 가구가 되면 또한 이제 3인 가구 지금 소득이 그대로라면 3인 그 임대료 수준이 낮아지거든요. 임대료에서 2인 가구에 100만 원이었다면 3인 가구에 100만 원은 다른 수준이니까 그 임대료도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그 가구원수에 따른 임대료 조정 작업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부모님도 부양할 수 있잖아요. 부양하게 되면 가구원수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3인 가구 되면서 또 기준이 낮아지게 되니까 또 임대료도 낮아지게 되고 약간 그런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조정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주거급여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특히 중에서도 30% 이하 가구 같은 경우는 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잖아요. 아마 추가적으로 소득 이제 창출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뭐 주거급여만 뭐 이렇게 뭐 내게 한다든지 약간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한국형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 제 발표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임대료 통합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소득 연동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소득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입주 자격으로 쓰고 있긴 한데 이걸 다 시스템화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뭐 그 입주 자격만 이제 책정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임대료로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이제 이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또 이런 정보 자체가 소득 정보 자체가 굉장히 또 부정확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용 근로라든지 자영업자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배분에 관해서 이제 최은영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셨는데 아마 웨이팅 리스트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팅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명확한 배분 체계가 일단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건건히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상시적으로 신청을 하고 미리 신청을 하고 누구든지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또 입주 자격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시 이제 신청 시스템의 발전으로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가 뭐 저도 연구를 하면서 뭐 박은철 박사님, 뭐 최은영 소장님한테 많은 연구를 뭐 자문도 받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 연구에서 저는 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지역별로 또 상황이 다 다른데 이거 과연 이게 어떻게 여기는 이제 SH 아니 뭐 박은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약간 서울시 사례를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다른데 이거 굉장히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 정책 대상 계층도 다 다르고 수급 상황도 다르고 또 전세 시장 상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역별로 이거 나중에 이제 적용시키는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간 확고한 원칙을 중요한 원칙을 만들어 나가되 앞으로는 또 지역별로 유연하게 또 지방화 시대가 앞으로 있으니까 또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도 그렇고 토론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 통합을 해야 되고 임대료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LH하고 SH에서 뭐 LH라고 하기는 좀 힘든 우리 박사님이지만 SH에서 먼저 이제 서정균 처장님이 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체성이 애매한 서정균입니다. 그 유형통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시비를 걸면 전 사실 국정과제에서 유형통합하고 대기자 명부를 갖다 도입하자고 얘기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의 유형이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합리적이지도 않아서 이건 좀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갖다 확 한번 뒤집어서 새로 조정을 하자라는 게 유형 통합이고, 새로 유형이 통합이 되면 소비자들이 그냥 쉽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자.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사실 유형 통합하고 대기자 명부를 도입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통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나눠 갖고 생각을 하는 거가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갖다 이행하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볼 건가 하는 방법에서도 사실 아직까지 국토부가 분명하게 그 부분을 밝히진 않는데 통합된
것에 대한 적용을 대략 몇 개의 단지에서 이제 새로운 임대료 체계를 적용해보자 이런 정도 수준을 올 초에 발표하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이건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정한 광역자치단체 정도 수준에서 제대로 웨이팅 리스트를 갖다가 실험을 해보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실험이지 그것 아니면 이건 임기 내에 못한다. 다음 대통령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좀 국토부가 좀 제발 좀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최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에도 있는 건데 우리 사실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배분합니다. 한 절반 정도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시비를 걸 때가 됐다. 이걸 그냥 내비둬야 되냐. 이게 사실 그 기존의 임대주택 배분 체계에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게 사실이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새로 처음에 집을 구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이 정치적인 공격이나 이렇게 한계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사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현재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 쭉 나왔다시피 우리 공공임대주택은 사실 뭐 약간 안에 들어가면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대체로 이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된 것이 과거의 임대주택을 잘 배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것의 산물인 거는 맞아요. 그러면 그거 균형점을 옮겨갈 때 이게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변화를 갖다가 우리는 시도해야 된다 라는 정도는 좀 주목하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딱 결정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것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함께 토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발표자들이 발표할 내용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LH의 진미훈 박사님이 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를 바꾸셔야 되죠. 두 분이 자리를 바꾸시면 오늘 되게 감명 깊은 발표 자료를 작성해 주셨고요. 발표도 아주 너무 액티브하게 가장 졸릴 시간인데 굉장히 졸리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몇 가지 저도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굳이 저는 평소에 그냥 주거복지는 보편적 복지여야 된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는 사람 누구나 다 주거에 대해서 복지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우리에게 기본적인 주거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선언만 됐지 실질적으로 작동은 되지 않고요. 다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자원들을 누구에게 먼저 더 라는 점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하신 좀 저소득층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저소득층들에게만 공급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반대예요. 물론 그분들에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인 배분은 우리 서동준 처장님 말씀대로 정의롭고 또 다른 방향이지만 그보다 소득이 좀 높다고 그래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부당하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사실 통합하고 배분이죠. 저는 평소에 되게 제가 안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배분이에요. 나눠준다는 거죠. 분배하는 거죠. 성장과 분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배분이라는 점에서 80년대 90년대 많이 고민들을 했어요. 이제 관료주의적이죠. 내가 너에게 뭘 나눠줘? 아니죠. 국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나의 권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초이스, 선택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에는 가난한 사람만 임대주택을 주지 않죠.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우리보다 노숙자 더 많아요. 우리보다 임대주택이 더 많지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우선 주지만 그분들이 다 그럼 거기다가 들어오시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일단 배분이냐, 우리가 이제 100만 원 넘었는데 자꾸 나눠준다고 하는 점이 조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주거를, 그 복지를 좀 시혜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 집을 좀 더 잘 선택하게 만들 것인가, 저는 이제 그게 고민해야 되는 게 통합이 아닌가. 그렇죠. 내가 여기 갈 것인가 저기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칸막이로 막혀 있어요. 나는 영구만 갈 수 있어요. 국민이 비었는데 못 가요. 저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가 뭐 이름이 너무 많아요. 영구, 국민, 행복.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유산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개선하면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비판도 있을 수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 숙제죠.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 학자들이 또 고민을 해요. 우리보다 나은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룰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 얘기죠. 통합이. 근데 그 룰로 한 번에 다 원샷 다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마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아까 최원영 박사님께서도 연구진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그 얘기가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뭐 한 큐에 다 할 수 없는 주제다. 하지만 와, 우리가 굉장히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저는 사실 좀 기쁘죠. 100만 호를 채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는 50년, 60년 해서 뭐 100만 호 기껏 하는데 우리는 뭐 한 20년 해갖고 100만 호 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자면.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오늘 이런 자리가 뭐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뭐 미국의 아까 그 천영 소장님께서 뭐 7, 8조를 이제 임대주택에 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역으로 보면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 최악의 모델이죠. 그 7, 8억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완전 방치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에요. 미래 세대가 지금 부담하는 거예요. 저는 과연 그 7, 8조가 합당하게 이게 아니라 안 그러면 뭐 제가 완전 고립된 섬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은 뉴욕에 제일 많잖아요. 가보면은 막 전전긍긍해요. 그거 어떻게 막 이미지 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뉴욕의 이미지가 다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연방정부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 과연 그것이 거기서 돈을 주니까 우리가 왜 돈을 안 주냐 이런 관점보다 우리도 지금 안 하면 누군가 다 그 비용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만 미국은 지역 중위소득 80% 이하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중위소득 30% 이하는 40%만 들어오게끔 막아놨어요. 그게 왜냐하면 어떤 슬럼이나 빈곤 집중에 따른 이 사회적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가난한 사람의 몫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참 와닿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게 이제 단지화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누구에게 이런 자원을 고루고루 가게 하는지 그거에 조금 더 좀 무게중심이 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소한 거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박원철 박사님 부담 능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요,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조정해갖고 어떻게 다 부담 능력을 100% 만족시키나요? 그런가요?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맞지만 완전한 건 아니다. 그죠? 임대료를 무조건 다 맞춰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미국을 또 예를 드셨죠.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공공임대주택에는 바우처를 적용 안 하죠. 민간만 주택 바우처를 주고 공공은 바우처 들어다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득의 30% 이상을 넘으면 내가 부담할게라는 원칙대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나름대로 부담 능력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수급자들 많이 사시면 사실은 주거급여로 또 많이 부분적으로 보태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임대료를 아무리 정교하고 멋있게 해도 부담 능력을 100%로 만족시키는 수준에 도달하기는 힘들다.
라는 점에서 부담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주변의 입지라든지 주변 상황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 임대료 연구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절대 금액이 아니에요. 어마운트. 뭐 500달러, 600달러 이게 아니에요. 레벨이에요. 레벨. 이 레벨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 가지고 그럼 가구에 비춰서 레벨을 맞출 건지 시장에 맞춰서 레벨을 바꿀 건지 대체로 시장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이 가구 베이스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시장에 맞춰서 시장의 갭을 보태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봐서 우리 유형 통합의 방식도 어떤 가구 물론 부담력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레벨을 우리 사회에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시세 베이스로 가고 임대주택의 임대료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주거급여를 확대해서라도 보충해 나가야 되는 보충 방법을 써야지 임대료만으로 임대주택의 정책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복지 쪽에 보면 열등처우의 원칙이 있어요. 그 말은 열심히 동일한 소득 계층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분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사람의 복지 수준이 절대 더 높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수직적 수평성, 형평성 얘기 드렸는데 그건 임대주택 들어오신 분들의 얘기고 임대주택에 들어오지조차 못하는 혹은 임대주택 자체가 없는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혜를 받는 사람과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의 갭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동일 소득 계층의 민간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맞춘 형평적인 정부 지원의 방향 그런 데서 저는 자원을 고르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토론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논의에서 오늘 토론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 거리를 두고 계시는 우리 입법조사체 국회 입법조사체 장현석 박사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경선입니다. 오늘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해 당사자라기보다도 그와 관련된 어떤 실무적인 일을 지금 당장 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래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연초부터 박은철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 임대주택 유형통합과 관련된 회의에 한 2번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한 번 초청하고 또 서울시에서 초청받고 해가지고 이제 그 논의를 좀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유형통합과 관련된 임대료 체계 개편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임대료를 누가 내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하면은 입주자가 다 내는 거고요. 시세 이하로 내면은 누군가 입주자 말고 사업 시행자 또는 국가가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중을 어떤 수준으로까지 오르고 내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 커지기도 하고 또 국가가 부담해야 될 몫이 커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병훈 과장님께서도 문제의 본질이 그거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까지 임대주택 문제가 복잡해지게 된 데에는 역시 이제 30년이라는 걸 끌어오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좋은 측면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부정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사업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택 200만 원 건설 계획에 따른 영구 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하던 때가 있었죠. 그 이제 사업이 200만 원가 끝나고 200만 원 준공되고 25만 원 건설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 임대주택계에서는 아주 그냥 상징적인 숫자인데 19만 77호가 지어진 다음에는 사업이 종료됐죠. 그렇지만 이제 이 임대주택 사업이 제도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역시 이제 국민임대주택 등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던 법이었고요. 이 법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의 제도로서 수립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들이 건설되고 공급되고 또 운영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임대주택 공급, 그러니까 유형 통합이나 임대료와 관련된 것들도 조금은 하나의 이제 사업, 행정 사업, 뭐 무슨 중요한 어떤 이제 국정 과제 이런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제도화될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국회 등을 통해서 좀 대강의 어떤 기본 방향들은 법률로서 좀 정해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간 이제 이렇게 임대주택 정책들을 끌어오게 된 거에는 역시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주의 국가 모델을 지난번에 이제 89년 체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LH와 같은 국가 기관들을 동원할 수 있고 관리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성이 증대하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도 결여돼 있었고 임시적인 결정을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것은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은철 박사님 발표하신 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선 안에서 보면 이제 사업 주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이제 소득 계층별 임대료의 그 역진성을 조금 개선함과 동시에 재무적 주체의 그 영향도 재무적 영향도 약간 개선되는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서 되게 좀 놀랐었는데 우리 이병 과장님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건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서울의 임대료는 지방에 비해서는 훨씬 비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의 어떤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영훈 박사님 소장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소득에 대한 기준들을 결국 RIR 기준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RIR 기준과 이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게 그 시장 바구니 그 소득 가처분 소득 개념으로 사실 이제 소득 개념을 좀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이제 효과가 마지노란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영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4인 가구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뭐 이것저것 다 떼고 실제로 주거비에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얼마 정도 될 건지를 한번 규범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또 따져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윤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이제 권리 문제로 사실은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권리로서 권리로 인식해야지만이 이게 어떤 규제로 인식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의무비율 제도 관련돼서 간단한 리포트를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일정 지자체, 기초 지자체보다 더 작은 꼬민 수준에서 최소 20%에서 25% 이상의 주택을 주택 재고 중에 그 정도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이제 공급하도록 소셜 하우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걸 이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몇 %씩을 공급해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 대한 규제로 볼 텐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믹스트 소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면 소셜 믹스, 사회적 혼합이라고 번역이 될 것 같지만 저희는 그냥 사회적 공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 그게 이제 규제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커버리지를 40% 정도까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비훈 박사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뭐 OECD 기준으로 뭐 8%, 10% 전에는 OECD 평균이 10%였는데 최근에 OECD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이게 8%로 내려왔거든요. 평균이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막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도 임대주택이 10% 정도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까지 포함해서 광주광역시가 한 10% 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광역시들은 5% 정도 되는데, 제가 일정 기간 이렇게 한번 전세 가격 상승률을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광주가 다른 인천이나 부산보다 훨씬 가격 지수상으로 높았던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임대주택 재고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이제 주관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게 이제 부차적으로 볼 때 시장 안정 효과나 이런 것까지 연계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매우 바다에서 풍랑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매우 안전한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이렇게 특정 계층에 대해서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더 주관적을 기할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보편적인 효과로까지 되는 데는 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고 저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좀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45분까지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많이 와 계신 프로에서도 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받고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발표자. 프로에서 뭐 질문 있으신 분 딱 2분만 받겠습니다. 혹시 예. 질문은 아니고요. 예. 의견을 좀 여쭤도 예. 될까요? 소속 한번 그러니까 밝혀주세요. 저기 이제 그 유형 통합이 이제 소속을 먼저 밝혀주시죠. 주택관리공단의 김항정입니다. 유형 통합이 이제 팔을 떠난 화살처럼 이제 내년에 시범 사업을 할 것 같고요. 구체화가 될 텐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통합된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민분들은 행복할까?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80년 말 90년 초에 영구임대 주택이 공급되어 있는데, 지금도 도시 속에서 사회적 배제, 슬럼화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득 수준에 맞는 임대료도 좋지만 관리비 부담도 서로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가 틀릴 텐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살면서 소소한 갈등들이 결국은 그 단지의 커뮤니티를 결정해 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유형 통합할 때 같이 고민을 해줘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영구임대를 우리가 반복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 통합된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민분들이 얼마나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거냐. 가령 1분위에 있는 그 입주민분들에는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가 4분위보다는 현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관리비는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논의들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진짜 좋은 행복한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소속을 밝히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주택을 공급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빈곤사회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 빈곤층에게 좀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아서 좀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일어났고요. 어쨌든 저는 아까부터 주거급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저는 이 주거급여라는 게 결국에 공적 자금이 어디로 투여되어서 어디로 도는지에 대해서도 좀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사실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공에서 나온 자금인 주거급여가 사실은 민간 임대업자들의 주머니로 들러가면서 돈이 돌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공공의 자금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공공 내에서 돈다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사실은 공공의 자금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쪽방촌이나 이런 데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주거급여를 대부분 받고 계시죠. 저는 주거급여, 아까 공공임대주택만으로 어떻게 다 하냐, 주거급여를 확대하거나 이런 방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2015년 6월 이후에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이 되면서 쪽방촌에서는 당장에 임대료가 5만 원씩 올랐어요. 주거급여가 시행되면서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는 사실은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랬을 때 사실은 주거급여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원을 올려도 그걸로는 민간 임대시장 임대료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결국에는 방 포기하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안들을 찾거나 그 상황에 계속해서 지옥 같은 곳에 있어야 되죠.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전에서 조금 내려가면 옥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장애인 당사자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49제곱미터 이상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있고 안에 장애인의 생활시설을 위한 이런 기구들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랬을 때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1인 가구라서 이런저런한 제한들 때문에. 그래서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집을 구했습니다. 본인 소득 대비 훨씬 비싼 민간 아파트를 임대를 했고 주거급여를 넘어서 생계급여까지 까면서 집을 임대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현장에서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면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권리라는 게 과연 그냥 주택 공급의 측면인지 아니면 주거 안정, 적정하지 못한 주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이나 주거권 보장이라는 입장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에 계시는 분들 지적은 앞에서 이제 발표자나 토론자가 이야기했던 거와 좀 다른 맥락에서 또 입주민 내지는 입주에 들어가야 될 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어찌 보면 발표 두 분과 토론에 5분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면 근데 다 통합과 배분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데는 다 합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미묘한 차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묘한 차이는 사실 이제 과장님이 처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돼야 될 사안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서두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중지를 모아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나왔던 발표자 두 분도 지금 하실 이야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서 2분씩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 몇 가지 문제 제기를 받으셨는데 답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분 가지고 복잡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도시연구소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4분위가 제가 언제 100만 원 한다고 한 적은 없고요. 여기 21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RIR 17.4 그리고 25만 원이네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완전하게 가구 중심의 소득 연동형 임대료 체계가 저희도 위험한 거 압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가구 중심과 주택 중심의 임대료 체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끝과 끝을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 연구진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이안이 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미연 박사님 얘기하신 것 배분, 공공이 주택을 나눠주는 거다. 아닌 거죠. 배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와 공급 물량에 대해서 계층별로, 그룹별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몫을 정하는 행위가 배분입니다. 되게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입주 자격도 배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민간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간을 통해서 언제 임대료 낮춘 적 있나요? 우리가 그 민간에 있는 임차인에게 돈을 더 줘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이 나아진 적 있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임대인은 압니다. 저 양반들이 얼마까지 낼 수 있는가, 그 최대한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아마 저도 이제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야, 공공임대와 주거비 보조가 투탑이다. 그래서 못 사시는 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주거 향상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두 개가 반드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 근데 어쩌면 우리나라는 주거급여나 주거비 보조가 더 먼저가 아닐까, 보증금 융자가 더 먼저가 아닐까, 그게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2000년 한 5년부터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논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더 효과가 더 크고요, 오히려 주거비 보조를 하게 되면 임대료만 올려가지고 효과가 적더라. 오히려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편익을 받는 분들의 총합은 공공임대가 훨씬 크더라. 개인별로. 그런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순규 박사님이 하신 얘기,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일본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도입 이란 같은 경우를 또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커서 부족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안으로 도입한다면 아마 충분하게 80, 90으로 당겨서 하되 캡을 20에서 30까지 다양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LH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방에 수요가, 임대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한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초과자들도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목표에서 딱 보면 정책 목표가 뭐냐 그랬을 때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지역별 주택부동자 해도도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어쩌면 공공임대주택이 지역별로 부족하지 않은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에서 생긴 문제 아닐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바라잡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바라잡는 거는 이상한 행위는 아닐까.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최현영 박사님은 좀 스킵하고 우리 과장님 마무리로 듣겠습니다. 예. 예, 제가 우려했던 것 같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적 가치에 결국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철거민촌에 대학 시절에 한번 가본 적도 있고 그분들 얘기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 그러면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 어떤 그 경제적 국가 재정의 한계가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가치 사이에서 저희가 최선안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하신 두 분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정책에 참고할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토론자분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목소리를 계속 담아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12월 달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정책은 다른 정책하고는 달라서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면서 어떤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좀 계속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